이 11장은 IS 커브고요. 우리가 11장에서 IS 커브를 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어서 네, 통화 정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통화 정책 곡선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9장에서 잠깐 다뤘던 필립스 커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라고 하는 것과 통화 정책 곡선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한 축을 단기 거시경제 모형의 한 축을 구성하는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가 바로 경제 전체의 총 공급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12장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의 어느 한 시장을 우리가 분석할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제 거시경제 단기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죄송합니다. 한 국가의 전체 경제 상황을 마치 하나의 수요 곡선과 이제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묘사하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로부터 단기 GDP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GDP 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율 파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모형을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이 끝나면 이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몇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의 또 새로운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DSG 모형에 대한 이야기도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 모형도 시간이 된다면 이번 학기 말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IS 커브고요. 이제 IS 커브가 바로 총 수요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이제 거시경제 단기 거시경제입니다. 단기 거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 그 출발점이 바로 IS 커브고요. IS 커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됩니다. IS 커브는 investment equal savings라고 하는 뜻이고요. I와 S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IS 커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IS 커브는 이제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 매우 중요한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특히 뉴 케인지언 모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무엇이고 세이빙스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가 같다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요. 재화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재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뒤에 되갚는 방식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리소스를 빌렸기 때문에 그 빌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저축은 그 반대급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크레딧 마켓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레딧 마켓에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투자는 빌리는 사람일 것이고 저축은 빌려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공급하는 사람이고요. 누군지는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재화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시장, 뭐 대표적으로 크레딧 마켓 혹은 로너블 펀드 마켓, 론 마켓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론 마켓도 괜찮고요. 로너블 펀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로너블 펀드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부금이란 뜻이잖아요.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자금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크레딧 마켓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크레딧 마켓 혹은 뭐 런어블 펀드 마켓 그러니까 뭐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러한 자본시장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되는 우리가 그러한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라우딩 아웃 이야기를 하면서 뭐 9장에서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균형 이자율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GDP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 바로 IS 커브예요. IS 커브를 봐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IS 커브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기 거시경제 모형이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을 봤었는데 바로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통화 정책은 뉴트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그러면 이러한 액션을 왜 취하겠어요? 이러한 금융 통화 정책을 왜 수행하겠어요? 당연합니다. GDP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GDP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정말 신념같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통화 이런 거 전혀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 관점에서 실제로 중앙은행은 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형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모형이 바로 어떤 모형이냐면 이 금리가 변화할 때 GDP에 영향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으로 하면 중앙은행이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릅니다. Federal이죠. 예.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가 뭐 정책금리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의 이제 금융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시장 이자율이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와 소비가 반응할 것이고 그러면 단기에 GDP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롱한지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대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IS 커브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케인즈의 아이디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IS 커브는 그 출발점이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막 수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계산을 쫙 해서 나온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케인즈의 어떤 직관에서 출발한 하나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케인즈의 생각에서 온 거죠, 그렇죠? 케인즈의 생각에서 비롯됐는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케인즈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현상에서 출발해서 이론으로 갔다기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왜 투자와 소비가 감소할까? 몇 가지 케이스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뭐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자금 회수가 다 되지 않았어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기업은 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이제 돈을 빌려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뭐 며칠 뒤에 뭐 이렇게 대금 결제가 되거나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은행에 상환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잠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은 뭔가 다른 액션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룸이 작아질 테니까요. 선택의 초이스가 줄어들거나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투자가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가게들이 만약에 많다면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소득 중에서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전보다 늘어날 테니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전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주택 시장이 위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신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뭐 원샷에 다 지불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다 일정 비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테니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주택시장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목돈 다 내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이 높다면 매달 지불해야 되는 할부금이 전보다 높아질 테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전보다는 줄어들겠죠. 이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재화들,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들, 뭐 TV, 뭐 자동차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만 요즘 TV 냉장고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TV 냉장고 뭐 하여튼 그런 내구재 이런 것들 우리가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구재냐? 그러니까 그 재화를 내가 직접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대체로 이것이 내구재인가 내구재가 아닌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재화를 내가 직접 소비하는가 아니면 그 재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소비하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자체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주택을 먹거나 뭐 주택을 뭐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구재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내구재로 우리가 구분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도 그 가전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실상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재화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감가상각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그 재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할 때 그러한 재화를 대체로 내구재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바로 소비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은 대부분 다 비내구재, 뭐 식료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 비내구재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 갖고 이제 경작자들의 농담이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웃기잖아요. 그 스웨터 같은 게 내구재냐, 비내구재냐. 스웨터를 보통 이제 의류는 비내구재로 구분을 하거든요. 내구재라고 보지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스웨터를 15년 동안 제가 봤더니 제 스웨터를 어떤 거는 15년을 입었더라고요. 15년을 입는 스웨터는 내구재인가 비내구재인가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저축하는 것을 더 선호할 거예요. 뭐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라던가 저축을 통해서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아니면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넘기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냐하면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사실 더 비싸진 거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했었으면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비가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뭐 수요 이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수요의 법칙 이런 거 비싼 거 적게 소비하는 거예요. 싼 거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소비가 더 비싸졌으니까 비싼 거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비를 해요. 그러면 현재 소비를 미래로 넘기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미래 소비는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더 싸졌고 저게 더 비싸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자율이 상승했다면 단순히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전보다 더 비싸진 것이고 미래는 전보다 더 싸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가격의 비율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IS 커브는 단기 이자율과 GDP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IS 커브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이 IS 커브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 GDP가 반응한다는 것이고요. 대체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 GDP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실질 이자율을 표시를 하고요.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하향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으로만 읽으셔야 돼요.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읽을 수 있다면 그건 뭔가 이렇게 물론 창의적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애초에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읽으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건 꼭 이렇게 해라, 뭐 저건 꼭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잘못 읽으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뭐 레고 블록을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하나를 잘못 조립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IS 커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하나의 중요한 블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싫으면 제가 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실질 이자율에서 GDP 갭 방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IS 커브는 우하향하기 이거 IS 커브입니다. IS 커브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실질 GDP는 죄송합니다.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경기가 과열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R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해서 우리 지난 20년, 30년 동안 쭉 하락해 왔던 그 바로 실질 이자율이에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장기 실질 이자율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에요.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산출량 수준을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제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GDP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렌드 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트렌드가 있다면 GDP는 이 트렌드를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뭐 솔로우 성장 모형, 라모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GDP는 계속 트렌드를 따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외부적인 충격이 전혀 없다면 실질 이자율은 당연히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GDP는 트렌드를 따라서 쭉 늘어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GDP 갭도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 GDP 갭이 0이 된다는 것은 실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IS 커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는 이론적으로 모형에서 경제가 외부적인 충격이 전혀 없었다면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GDP도 당연히 장기 트렌드 상에 있어야겠죠. 어떠한 디비에이션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 R 바와 제로에 해당하는 이 점을 지나고 실제 이자율이 actual interest rate이 이제 장기 수준보다 더 높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actual interest rate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하락한다면, 이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GDP 갭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생기고 왜 이렇게 IS 커브가 표현이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어서 IS 곡선으로 표현되는 경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